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장교 숙소의 먼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빛은 이내 힘을 잃고 있었다. 방안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은 군용 침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한유진 소위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온몸에 선명한 멍자국을 지닌 채로. 타닥, 타닥. 불길은 마치 굶주린 뱀의 혀처럼 이불을 핥고 이내 그녀의 군복 위로 잔인하게 옮겨붙었다. 매캐한 연기 속에는 천이 타는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역한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명백한 방화였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천장을 뒤덮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죽음의 정적 속에서 오직 불타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녀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찔거렸다.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나갔다.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그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얼굴을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한 줄이 힘겹게 입력되었다. 아버지. 전송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줄기 불길이 과연 증거를 태우고 한 생명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까? 범인이 성릴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 그 순간 그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방금 지핀 이 불이 단순히 시신 한 구를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지옥에서 한 명의 천둥신을 소환하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음을. 끼익! 날카로운 제동음과 함께 낡은 군용 지프가 제9기 기계화보병연대 통칭 철마부대의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 굉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오직 먼지 낀 연병장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메웠다. 차문이 열리고 군하가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서걱 하고 울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의 한유진 소위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먼지바람을 맞으며 부대의 정문을 올려다보았다. 철마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현판에는 녹이 쓸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부대 전체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음산했다. 위병소의 근무병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 대신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여군 장교, 특히나 이렇게 젊은 장교는 이곳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유진은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연대 본부로 향했다. 부대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구령 소리와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는 활기가 아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어깨를 움츠린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연대장실 앞 부관인 김대위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신임 소위인가? 그 목소리에는 상급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은 그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답했다. 한유진 소위, 오늘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그제야 김대위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유진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연대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시다. 서류는 거기 두고 나가봐. 명백한 무시였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더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규정상 전입신고는 연대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대위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그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다. 원칙? 아가씨, 여긴 육사 캠퍼스가 아니야. 우리 철마부대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거든. 갓 나온 소위가 뭘 안다고 원칙을 들먹여. 그 순간이었다. 연대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바로 이 부대의 왕, 권혁수 중령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유진과 김대위를 번갈아 쏘아보았다. 무슨 소란이야? 김대위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님, 신임 소위가 전입신고를 왔습니다. 권혁수는 아무 말 없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집요하고 차가웠다. 유진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경례했다. 충성, 소위 한유진, 2025년 10월 24일부로 제9기 기계화보병연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권혁수는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코웃음을 쳤다. 목소리만 우렁차군. 여자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소리 지르는 것뿐인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장교들 몇몇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권혁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권혁수는 그녀의 그 눈빛이 거슬렸다. 그는 불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대는 실력 없는 놈은 필요 없다. 특히 계집은 더더욱. 네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그는 턱짓으로 사격장을 가리켰다. 따라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연대장이 새로운 여군 소위에 군기를 접는다더라. 사격장에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유진이 처참하게 망신당할 것이라 예상하며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권혁수는 표적지를 250m 거리에 세우게 했다. 일반적인 0점 사격거리보다 훨씬 먼 저격수에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10발. 저 표적지의 검은 원 안에 8발 이상 맞추면 네 실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당장 짐 싸서 돌아갈 준비해라.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김 대위를 비롯한 장교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사선에 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K2 소총을 집어들었다. 찰컥. 탄창이 결합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커졌다. 그녀는 익숙하게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며 약실에 첫 발을 장전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견착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주변으로 흐르던 모든 소음과 공기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간음자와 간음쇠, 그리고 저 멀리 아름거리는 검은 표적지뿐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탕!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함을 찢었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도 없이 연달아 9발의 총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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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사격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웠다. 10번의 격발은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어졌다. 총구의 반동을 제어하는 그녀의 어깨는 미동조차 없었다. 사격장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권혁수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김 대위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표적 확인. 부사관 한 명이 다급하게 표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10발 모두 명중. 탄착군이 동전 크기 하나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특급 사수를 넘어 국가대표급 실력이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총에서 탄창을 분리하고 있었다. 마치 동네 공원에서 장난감 총을 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였다. 권혁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건방진년,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는 날 내 군생활은 그걸로 끝장일 줄 알아. 그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한번 쏘아보고는 횡 몸을 돌려 사격장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 모여있던 구경꾼들도 썰물처럼 흩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경이로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힐끗거릴 뿐이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그녀를 피하며 멀어졌다. 텅 빈 사격장에 홀로 남은 유진은 화약 냄새 섞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재능이 침찬받는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어떻게든 짓밟히고 마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늑대 쏘굴에 던져진 양이 아니었다.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온 사냥꾼. 진짜 지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한유진 소위의 완벽한 사격 실력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연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소문은 그녀에 대한 존경이 아닌 위험한 호기심과 은밀한 경계심을 낳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대장 권혁수 중령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질투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흠집을 낸 이 어린 여장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배정된 작은 창고 같은 방에 들어섰다. 창문도 없는 그곳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책상 위의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는 순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권혁수였다. 그의 뒤로는 부관인 김대위가 거의 사람 키만한 서류 더미를 힘겹게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툭, 툭, 툭. 김대위는 유진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들을 무자비하게 던져놓았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권혁수는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소위, 자네가 그렇게 유능하다지? 지난 3년간 밀려있던 우리 연대의 모든 훈련 결과 보고서와 군수품 재고 현황 보고서다.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혼자서는커녕 서너 명이 팀을 이루어 일주일은 좋게 갈릴 양이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김대위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한 번, 그리고 권혁수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그녀의 그 평온한 반응은 권혁수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언가 격렬한 반응, 애원이나 불평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문이 닫히고 유진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었다. 먼지 쌓인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연대본부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유진의 사무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락, 사락. 종이 넘기는 소리와 타자기 치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목은 뻣뻣하게 굳어왔고 눈은 타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읽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각 보고서의 숫자들, 날짜들, 그리고 그 행간에 숨겨진 미묘한 불일치와 거짓들을.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정각. 똑똑. 노크 소리에 권혁수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한유진 소위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조금 창백했지만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완벽하게 분류되고 정리된 보고서들이 들려 있었다. 탁. 그녀는 보고서들을 권혁수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권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오탈자 하나, 양식의 오류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각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요약된 별도의 페이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완벽 그 자체였다. 권혁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칭찬 대신 억지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튕겼다. 이 스테이플러는 누가 이렇게 비뚤게 찍으라고 했나? 군인의 기본은 각이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군. 어처구니 없는 트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와.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내가 직접 뜯어 고쳐주겠다. 잠시 후 연병장에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한유진 소위가 완벽 군장을 한 채 서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녀의 등에는 20kg이 넘는 군장이 매달려 있었다. 권혁수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한소위는 기본적인 서류 처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군 기강 해이 상태를 보였다. 이에 본 연대장은 한소위에게 연병장 50바퀴 구보를 명한다. 지금 즉시 실시. 연병장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완전 군장을 하고 50바퀴를 뛰는 것은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다. 건장한 남자 병사도 버티기 힘든 처벌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쓰러지거나 울면서 애원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 없이 헬멧끈을 조여맸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터벅, 터벅. 처음 몇 바퀴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따갑게 했고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폐는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권혁수는 연단 위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다리가 풀릴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강철 같았던 그분. 군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뇌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마지막 바퀴를 돈 유진은 비틀거리며 권혁수의 앞으로 다가와섰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거칠었지만 그녀의 두 눈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은 채 똑바로 그를 향해 있었다. 소위 한유진, 명 받으신 연병장 50바퀴 완료했습니다. 권혁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분노로 관자놀이의 힘줄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다. 그녀를 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만 모든 병사들 앞에서 증명해준 꼴이 되었다. 그의 증오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연대급 지휘소 훈련이 시작되었다. 연대 전체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권혁수는 훈련 시나리오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작전회의실에서 일부러 유진을 지목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유진 소위에게 맡기겠다. 그가 가리킨 곳은 지도 위의 한 지점이었다. 아군 주력 부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적의 예상 주공 방향에 깊숙이 위치한 고립된 전초기지였다. 사실상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한 소위는 일개 소다를 이끌고 저 독사고시를 사수하도록 적의 대대급 공세가 예상되지만 자네라면 능히 막아낼 수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다른 참모들은 침묵했다. 모두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명령인지 알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진은 말없이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지형과 등고선 그리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훑었다. 그녀는 권혁수가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최소한의 병력을 이끌고 독사고지에 진입했다. 무전기에서는 쉴 새 없이 적의 움직임이 보고되었다. 권혁수가 흘린 거짓 정보대로 적의 주력 부대가 그녀의 진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치직, 치직. 무전기 너머로 권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소위, 현 위치를 사수하라. 연대 본부의 명령이다. 그는 유진이 적에게 포위되어 섬멸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부대 전멸이라는 보고서를 쓸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의도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밤샘 서류 작업을 통해 파악했던 이 부대의 허술한 군수품 관리 기록과 훈련 계획 곳곳에 숨겨진 비효율적인 패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함정이다. 하지만 적에게도 그리고 권혁수에게도 허점이 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하지만 연대본부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소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 대원, 즉시 진지를 이탈하여 5번 능선으로 후퇴한다. 이것은 소대장의 명령이다. 명령 불복종. 그 순간 연대 지휘소는 발칵 뒤집혔다. 권혁수는 벌떡 일어나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한유진, 네 놈이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당장 원위치로 복귀해. 하지만 유진은 그의 고함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를 이끌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적의 배후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분석한 적의 진짜 약점, 즉 보급로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유진의 소대는 적의 허술한 후방을 강타했고 보급 부대를 완벽하게 마비시켰다. 주력 부대는 보급이 끊기자 혼란에 빠졌고 결국 전체 훈련 시나리오는 유진의 독단적인 판단 하나로 인해 아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버렸다. 훈련 종료 후 강당에 모인 모든 장병들 앞에서 사단장이 직접 훈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수훈갑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적의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한 한유진소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담담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아래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권혁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해였다. 자신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모욕한 저 가시를 이제는 반드시 뽑아버려야겠다는 잔혹한 결심이 그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훈련 강당에서의 그 싸늘한 살해가 담긴 시선. 한유진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권혁수 중령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어떻게든 제거해버리겠다고 결심한 포식자의 눈이었다. 생존의 위협을 피부로 느낀 그날 밤부터 유진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혁수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모범적인 군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가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권혁수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던져주었던 바로 그 서류 더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창고 같은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밤샘 작업으로 한번 훑었던 자료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한 글자, 한 숫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사락, 사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공팡내 나는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것은 작년 동계훈련 직전에 작성된 군수품 보급 목록이었다. 신형 방한 전투화 500켤레 입고 완료, 전 병력 지급 완료. 하지만 유진은 똑똑히 기억했다. 자신이 연병장에서 마주쳤던 병사들 대부분은 뒤축이 달아빠진 구형 전투화를 신고 있었다. 발에 맞지 않는 전투화 때문에 절뚝거리던 병사의 모습까지도 선명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넘겼다. 차량 정비 일지였다. 전 차량 신형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 완료, 예산 집행 완료.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 부대 전체를 돌아보며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했었다. 대부분의 군용 트럭과 지프들은 마모 한계선이 거의 드러난 낡은 사계절용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류상의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임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였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유진은 전투복 위에 검은색 바람막이를 겹차 입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복도를 지나 그녀는 부대의 심장부, 수송대와 군수 창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순찰하는 위병의 군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유진은 육중한 정비고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귀를 올렸다. 위병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수송대 차량들이었다. 그녀는 주차된 트럭들 사이를 고양이처럼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 선전등과 스마트폰을 꺼냈다. 삑! 작은 불빛이 낡은 타이어의 표면을 비쳤다. 갈라지고 달아빠진 고무 표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제조 일자를 확인하니 이미 5년도 더 지난 타이어였다. 찰칵. 스마트폰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음 없이 울렸다. 한 대, 두 대. 그녀는 멈추지 않고 주차된 모든 차량의 타이어 상태를 꼼꼼히 촬영했다. 모든 것이 서류와는 정반대였다.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다. 사라진 신형 타이어와 방한화는 어디로 갔는가?
그 답은 군수 창고 안에 있을 터였다. 군수 창고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부대 시설 배치도를 통해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의 뒤편, 감시가 소홀한 작은 환풍구로 향했다. 낡은 환풍구 덮개는 나사 몇 개만 풀면 쉽게 열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끼익! 작은 금속 마찰음과 함께 덮개가 열렸다. 그녀는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창고 안은 온갖 군수품들이 뒤섞여 어지러웠고 기름과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곧장 창고 관리 책임자인 박 상사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권혁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만약 비밀 장부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사무실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핀 2개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육사 시절 생존 훈련의 일환으로 배웠던 기술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딸깍! 작지만 분명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을 최소화하여 내부를 훑었다. 책상 위, 서랍 속, 어디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낡은 철제 캐비닛에 멈췄다. 다른 집기들과는 달리 유독 깨끗하고 일반 자물쇠가 아닌 다이얼식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유진은 캐비닛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귀를 캐비닛에 바짝 대고 미세한 소리의 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1번, 2번. 손끝에 미세한 진동과 함께 걸리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마지막 숫자가 맞춰지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캐비닛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식 군용 서류가 아닌 평범한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날짜, 품목, 수량, 그리고 돈의 액수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수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군부대로 납품되어야 할 신형 타이어, 전투화, 심지어 전투 식량과 의약품까지 모든 것이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 거래 기록의 마지막에는 권혁수 중령의 이니셜 KHS와 함께 그에게 상납된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거대한 암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권혁수를 군복만 벗기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증거였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나갈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녀는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촬영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무음의 셔터 소리는 마치 권혁수의 몰락을 알리는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캐비닛을 잠그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환풍구 덮개까지 완벽하게 원상복구했다. 그녀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 파일들을 즉시 클라우드 서버와 개인 이메일로 2중 3중 백업했다. 물리적인 스마트폰이 파괴되더라도 증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창문 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혁수는 그녀를 꺾으려 했다. 굴복시키고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사냥감인 줄 알았던 양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조용히 송곳니를 갈고했던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파는 짜였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시간이었다. 권혁수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어둠에 잠긴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잔 안에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차가운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가시가 연대에 박힌 첫날부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함,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엘리트 의식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목적에 있다는 짐승 같은 직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덫을 놓았다. 그의 충실한 개, 군수창고의 박상사 사무실 책상 밑에 그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자신의 비밀 장부가 보관된 캐비넷을 정확히 비추는 각도였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제국에 손을 댄다면 그 쥐새끼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쥐가 덫에 걸려들었다. 딸깍.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나타난 침입자. 권혁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침입자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히는 순간 그의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한유진. 그의 눈앞에서 그 건방진 계집이 자신의 비밀 캐비닛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침착하게 촬영하고 있었다. 권혁수의 혈관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대신 시뻘건 분노가 이글거리며 타올랐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꺼버렸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저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잡기 위해 보내진 사냥개였던 것이다. 그는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김대위, 지금 즉시 한유진 소위를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긴급 작전회의라고 전해. 잠시 후 유진은 연대장실 앞에 섰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올감이었다. 그녀가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그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이미 완벽하게 백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심호흡을 했다. 똑똑,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유진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며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권혁수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유황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전에 마지막 탐색을 하듯 그의 군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섬뜩하게 채웠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소위, 어젯밤 잠은 잘 잤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어떤 동요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권혁수는 피식 하고 웃었다. 아직도 그 잘난 눈빛이군. 좋아. 그럼 이건 어떤가?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모니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 장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권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내까진 년이 감히 날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증오에 찬 경노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네 년이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 순간이었다. 짝!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권혁수의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상상도 못한 충격에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였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터져나왔다. 귀가 윙 하고 울리며 세상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권혁수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숨이 막혔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이게! 권혁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는 그녀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 사무실 벽에 처박았다. 쾅! 등이 벽에 부딪히는 둔팍한 충격음.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발이 허공에 간신히 닿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육사 수석, 특급 전사, 그딴 것들이 여기선 아무 소용 없어. 여긴 내 왕국이야.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이라고, 이 미친년아. 그는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탁 뱉어내고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 권혁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아직도 그 눈깔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군화 앞코가 그녀의 옆구리와 어깨, 다리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퍽,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에 시야가 흐려졌다. 권혁수는 헐떡이며 잠시 멈췄다. 그는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묵직한 크리스탈 명패에 꽂혔다. 육군 중령 권혁수. 그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 유진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파헤치려던 게 바로 이 이름이었나? 그는 명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럼 니년의 머리에 똑똑히 새겨주마. 퍽!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 크리스탈 명패의 모서리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유진의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들고 만족스럽게 웃는 악마의 웃음소리뿐이었다. 그녀의 몸이 실끄러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권혁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묻은 명패를 내려다보았다. 방 안은 처참한 폭력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뜨거웠던 분노가 서서히 식어가자 차가운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일을 너무 크게 벌였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녀의 숙소, 그녀가 촬영한 스마트폰, 그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야 한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박 상사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사무실로 와라.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있다. 잠시 후 박 상사와 함께 그는 축 늘어진 유진의 몸을 부축하는 척 끌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몇몇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았지만 감히 누구도 무엇을 묻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숙소에 도착했다. 권혁수는 그녀를 침대 위에 거칠게 던져놓았다. 그리고 박 상사가 가져온 휘발유통을 건네받았다. 연대장님, 이건... 박 상사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렸다. 닥쳐. 너도 공범이야. 권혁수는 차갑게 내뱉고는 방 구석구석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침대 위, 정신을 잃은 유진의 몸 위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휘발유를 끼얹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치직.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불꽃을 든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잘 타라. 천재 나셨네. 그는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다. 화르르르. 순식간에 불길이 폭발하듯 타올랐다. 붉은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권혁수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완벽한 사고사. 모든 증거는 저 불길 속에서 재가 될 터였다. 그는 몰랐다. 그 불길이 증거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의 신을 땅으로 불러내리는 분노의 봉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하고 건조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주인에게 그것은 그저 지켜야 할 수많은 좌표 중 하나에 불과했다. 방의 중앙에는 티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집무 책상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극비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사성 장군의 계급장이 새겨진 육중한 의자가 옥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한태석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별명은 천둥신.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한반도 작전 지도를 미동도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실제 전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앞에는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뻣뻣하게 굳은 채 서 있었다. 서해상에서 발견된 미확인 잠수정의 예상 침투 경로는 한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 하나에 장성들의 어깨가 자신들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현재 3가지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령도 남단으로 우회하는. 정보본부장이 더듬거리며 보고를 이어가는 순간이었다. 우웅. 그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아주 낮고 미세한 진동음이 울렸다. 소리의 근원지는 한태석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용 스마트폰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감히 합참의장의 보고 시감에 개인적인 알람이 울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작전본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한태석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작전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나가보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두 장성은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처럼 황급히 경례를 하고는 도망치듯 의장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한태석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스마트폰의 표면에 닿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직전처럼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을 켰다. 메시지 한 통. 발신인은 내 딸. 그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딸 유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그 강인하고 아름답던 얼굴이 아니었다. 피와 먼지로 뒤엉킨 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부어오른 얼굴, 찢어진 입술과 시퍼렇게 멍이 든 눈. 그 처참한 모습은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쓴 듯한 단 한 단어의 메시지가 있었다. 아버지. 한태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위처럼 강철처럼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서는 세상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눈동자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희미한 온기마저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갑고 심해의 어둠보다 깊은 절대 0도의 빙하가 들어섰다. 그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책상 위에 서류를 쥐고 있는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단단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 군인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9기계화 보병연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곳인지도 알고 있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가장 아끼는 칼을 가장 위험한 곳에 꽂아 넣기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가장 함역스러운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미끼로 던져 넣기로. 그것은 아비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지옥 같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이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는 합참의 의장이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잔인한 메스를 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 메스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미끼가 물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한태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비엘 고뇌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적을 향한 무자비한 선멸 의지만이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다. 거대한 책상 한쪽 끝에 다른 어떤 전화기와도 섞이지 않은 채 홀로 놓여있는 핏빛처럼 붉은색의 특수 전화기를 향해. 그것은 합참의 의장의 의지가 곧바로 대한민국 군의 가장 강력한 창으로 연결되는 직통선이었다.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결코 사용되지 않는 전설 속의 전화기.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침묵. 언제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침묵만이 존재했다. 한태석의 입이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 두 단어였다. 그것은 명령이자 예고이자 그리고 곧 닥쳐올 핏빛 심판의 이름이었다. 뇌격, 시작해. 수화기 너머 침묵을 지키던 존재가 짧게 대답했다. Yes, sir. 한태석은 소리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서울의 하늘.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그 하늘을 뒤덮을 검은 폭풍우와 지상을 심판할 붉은 번개가 보이고 있었다. 천둥신의 분노가 마침내 지상에 강림하기 시작했다. 제9기 기계화 보병연대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웠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메아리 쳤고 정비고에서는 둔탁한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누구도 잠시 후 이 땅에 지옥의 문이 열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가장 먼저 깨트린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의 울림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 마치 거대한 거인의 심장이 박동하듯 낮고 육중한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던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발을 멈췄다. 정비고에서 기름을 닦던 정비병이 렌치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벌의 윙윙거림 같던 소리가 순식간에 하늘 전체를 찢어 밝히는 괴음으로 변해갔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세 개의 검은 그림자. UH-60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운용하는 지옥의 사자. 그 세 대가 마치 거대한 맹금류처럼 연대의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의 육중한 동체 옆면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도 찍혀 있지 않았다. 오직 태극 마크만이 선명할 뿐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저게 뭐지? 블랙호크? 왜 우리 부대 상공에?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연대 본부 건물 창문마다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라붙었다. 그 순간 권혁수 중령이 자신의 집무실 창문을 박차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한유진의 숙소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승리의 위스키를 즐기던 참이었다. 어떤 새끼들이 허가도 없이 비행하는 거야. 당장 교신에서 소속 밝히고 착륙하라고 전해. 하지만 그의 명령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세 대의 블랙호크는 착륙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애초에 정식 헬기 착륙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헬기 한 대가 선두로 대열해서 이탈하더니 그대로 수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연대의 심장부인 중앙연병장이었다. 미쳤어! 저기 착륙하려는 거야!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헬기의 거대한 로터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은 그야말로 폭풍 그 자체였다. 연병장의 붉은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었다.
연병장 주변에 세워져 있던 천막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훈련용으로 세워져 있던 장애물들이 통나무처럼 나뒹굴었다.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병사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쿵! 마침내 지축을 울리는 괴음과 함께 첫 번째 블랙호크가 연병장 중앙에 강림했다. 그것은 착륙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신이 땅을 향해 자신의 옥좌를 내리꼽는 듯한 압도적인 강림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헬기가 이어서 연병장 양옆으로 내려앉았다. 모든 소음이 멈췄다. 엔진이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전체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스르륵. 가장 먼저 내려앉은 중앙 헬기의 연문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듯 소리 없이 옆으로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주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 임무복을 입은 경호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방탄 방패와 K7 소음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검은색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헬기 주변에 완벽한 경호 대형을 갖추었다. 그들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오직 목표만을 주시하는 살인 기계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헬기 안에서 어둠 속에서 빛 속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호흡이 멎었다. 육군 대장. 어깨 위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4개의 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조국에 헌신했음을 증명하는 무수한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서열 1위. 합참의장. 한태석 대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혼돈에 빠진 연대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와 병사들은 마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이 닿은 듯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혁수 중령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한태석의 앞에서 간신히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엉망진창인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한태석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더듬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제대로... 하지만 한태석은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권혁수라는 존재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권혁수의 등 뒤, 아직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여군 장교 숙소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때마침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불타버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태석은 그쪽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가 걷는 길을 따라 혼란에 빠져있던 병사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권혁수는 당황하여 그의 뒤를 허둥지둥 따라갔다. 의장님, 저기는 단순 화재 사고가...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들것 하나를 들고 나왔다. 들것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무언가. 하지만 군화의 형태로 보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태석은 들것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얀 천 위로 스며나온 검붉은 핏자국을 말없이 내려다 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장갑 낀 손이 하얀 천의 끝을 잡았다. 권혁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스르륵. 천이 벗겨졌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불타고 망가진 무언가였다. 군복은 거의 다 타서 재가 되었고 드러난 피부는 새까맣게 탄화되어 있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려 녹아내려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피투성이 상처와 끔찍한 화상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한유진 소위. 그 처참한 광경에 주위에서 지켜보던 몇몇 어린 병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한태석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의 마지막 모습을, 그 지옥 같은 모습을 자신의 두 눈에, 자신의 영혼에 마치 불도장이라도 찍듯 새겨 넣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같은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바로 옆에 서 있는 권혁수를 쳐다보았다. 권혁수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있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심연의 어둠만이 존재했다. 한태석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정도로 나직했지만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거기 서 있는 저 자의 계급과 이름은 뭔가? 그가 턱젯으로 권혁수를 가리키자 옆에 서 있던 경호팀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육군 중령 권혁수입니다. 한태석은 다시 권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중령 권혁수를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체포한다. 권혁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의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닥쳐라. 한태석의 목소리에 실린 서늘한 기운에 권혁수는 입을 다물었다. 한태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의 말이 연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9기 기계화 보병연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그 어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불타버린 연대를 향해 선포했다.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조사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혁수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합참의장인 내가 직접 주관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블랙호크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대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통신을 차단하고 모든 장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시작했다. 철마부대는 거대한 철옹성 안에 갇힌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연대 본부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 평소라면 하급 장교들이 모여 잡무를 보던 이 평범한 공간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고 차가운 취조실로 변해 있었다. 창문은 검은 가림막으로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방 안에는 강철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차가운 의자 한쪽에 권혁수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번쩍이던 중령 계급장은 이미 제거된 후였다. 말쑥하던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밤새 이어진 초기 신문으로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끼 서린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텅 빈 의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살인 미수와 방화, 죄목은 끔찍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한유진의 스마트폰은 불타버렸고 자신의 비밀 장부는 안전했다. 목격자도 없었다. 이것은 그저 불행한 사고일 뿐이며 합참의 의장이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그를 비호해줄 군 내에 라인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끼익. 그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혁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헌병대나 기무사 요원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합참의장 한태석 대장이었다. 그는 부관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다.
어제와 같은 완벽한 정복 차림.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권혁수의 맞은편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몇 톤은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권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였다. 숨이 막혀왔다. 한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감정 없는 눈으로 권혁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할 뿐이었다.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문과도 같은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혁수였다. 그는 이 압박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쥐어짰다. 의장님,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개 연대장을 이렇게 감금하고. 증거라. 한태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바람처럼 건조했다. 그는 들고 온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자네가 말하는 증거가 이건가? 파일이 열리며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권혁수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비밀 장부 내용이 페이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군수품 횡령 내역, 민간업자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이니셜과 함께 기록된 검은 돈의 액수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권혁수의 뇌가 정지했다. 어떻게? 한유진의 스마트폰은 분명히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을 터였다. 그의 혼란을 읽었다는 듯 한태석이 나직하게 말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데이터는 클라우드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되더군. 불로는 태울 수 없는 곳이지. 권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 증거 인멸이라는 카드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그 계집이 한유진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닥쳐라. 이번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하늘을 울리는 천둥의 진노가 담겨 있었다. 권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었다. 그의 군화 소리가 권혁수의 심장을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권혁수의 의자 뒤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혁수, 넌 네가 아주 똑똑한 놈인 줄 알았겠지. 부대를 사유하고 네 놈의 왕국을 건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은 찍어 누르고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될 것이라 믿었을 거야. 한태석은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와 권혁수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넌 아주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판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잔인한 진실의 첫 조각을 던졌다. 네 생각에 한유진 소위가 이곳 제9기 기계화 보병연대로 발령받은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 것 같나? 그 질문에 권혁수의 뇌리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육사 수석 졸업에 온갖 최상위 훈련 과정을 모두 섭렵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 그런 인재가 최전방도 아닌 후방의 평범한 보병연대로 온 것 자체가 이상하긴 했다. 한태석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네 놈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네 놈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소문은 무성했지만 네 놈은 뱀처럼 교활해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 그는 자신의 책상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장부 사진 위에 권혁수가 민간업자와 골프를 치는 사진,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사진들이 차례로 놓였다. 모두 권혁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찍혀온 것들이었다. 권혁수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유진이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증거가 없으니 군법으로 네 몸에 목을 칠 수가 없더군.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한태석은 창가로 걸어가 굳게 닫힌 가림막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얼음 결정체 같았다.
뱀을 잡으려면 뱀굴에 손을 넣어야지. 하지만 그냥 손을 넣으면 물릴 뿐이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완전히 넋이 나간 권혁수를 향해 마지막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을 선고했다. 그래서 나는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기어나와 독리를 드러내게 만들 미끼를 던져주기로 했다. 니농의 탐욕과 시기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아주 좋은 미끼를 말이야. 미끼? 권혁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한태석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비웃음이었다. 그래, 미끼. 나는 니놈을 잡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참의장인 내가 직접 이 썩어빠진 부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명분 말이다. 그 순간 권혁수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콰작 하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하나로 맞춰졌다. 한유진의 부임, 그녀의 비정상적인 능력, 그녀를 향한 자신의 끝없는 괴롭힘,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폭력,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대한 시나리오 위에 짜인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덫 안에서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던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했다. 그는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처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괴물에게 덤벼든 것이 아니었다. 괴물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들어온 것이었다. 한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권혁수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듯 차갑게 내뱉었다. 고맙군, 권혁수. 니놈이 내 딸을 건드려준 덕분에 나는 주저없이 니놈의 목을 칠 명분을 얻었으니. 그 말을 끝으로 한태석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취조실을 나갔다. 쿵!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권혁수의 무너진 세계에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삐, 삐, 삐.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한유진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마치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처럼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팔에 느껴지는 차가운 링거 바늘의 감촉. 이곳은 병원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화염이 핥히고 간 목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애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손 위로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닿았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깨 위에 별 4개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한태석 대장은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딸이 깨어난 것을 느끼자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유진은 입을 움직여 소리 없는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한태석은 그녀의 질문을 이해했다는 듯 나직하게 대답했다. 화재 직후 구출됐다. 전신 3도 화상, 갈비뼈 3개 골절, 2개골 함몰,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담담했다. 마치 전장에서 부상병의 상태를 보고하는 듯한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 하지만 유진은 그 목소리 밑에 깔린 아주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입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권혁수? 체코됐다. 한태석이 짧게 대답했다. 네가 보낸 증거자료 잘 받았다. 군수품 횡령, 살인 미수, 방화. 그놈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 아마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괴물은 쓰러졌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뤄낸 승리였다. 안도감이 밀려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힘겹게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권혁수의 사무실, 그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했던 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렇다. 권혁수는 그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때 그녀의 뇌리에 취조실에서 들었던 한태석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네 생각에 한유진 소위가 이곳으로 발령받은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 것 같나? 나는 미끼를 던져주기로 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유진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고통으로 마비되었던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평온함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신의 무심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한태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엇을 말하는 거지? 제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에는 오직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남은 시간을 재는 초읽기 소리처럼 들렸다. 한태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하늘과 맞닿은 곳을 향해 있었다. 제9기 기계화 보병연대는 썩어 있었다. 뿌리까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신 겁니까? 그 소글로? 제가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도? 나는 네가 군인이라고 믿었다. 한태석은 다시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고의 군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내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믿었다.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것은 고통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군인이 되었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강철 같던 아버지를 동경해서 그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녀를 딸이 아닌 칼로 보고 있었다. 임무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나도 너를 믿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용하신 겁니다. 당신의 적을 잡기 위해 당신의 딸을 미끼로 쓰신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처 입은 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일으켰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캑, 캑. 한태석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를 냈다. 병실 밖에서 소란을 들은 간호장교가 황급히 들어왔다. 의장님, 환자분께서 안정을. 나가봐. 한태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간호장교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산산조각 난 그들의 관계처럼. 유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작전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희생이라고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죽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아버지의 작전을 위해서.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지. 덕분에 군의 암적인 존재 하나를 도려낼 수 있었다.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그는 딸의 고통과 죽음을 작전의 성공이라는 결과로 완벽하게 치환하고 있었다. 유진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인 줄 알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군인이다. 한태석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침대에 누워있는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한태석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후회나 죄책감과는 다른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파편이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아니요. 유진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는 괴물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이 되신 겁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한태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딸의 눈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혈육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천둥신이라 불리던 사나이는 처음으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쉬어라. 그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고 유진은 병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괴물을 잡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영웅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군 교도소의 독방, 창문 하나 없는 회색의 공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 권혁수는 그곳에 갇혀 있었다. 한때 철마부대를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에는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계급,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그가 저지른 죄목들은 명백했다. 군수품 횡령, 살인 미수, 방화. 거기에 한효진 소위의 백업 데이터에서 발견된 과거의 수많은 비리들까지 더해져 그는 남은 평생을 이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감형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군내에 더 큰 비리를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대가로 형량을 협상하겠다는 뜻을 검찰단에 전달했다. 어떻게든 몇 년이라도 형을 줄여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직 기댈 언덕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과거 그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군내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군 검찰단이 아닌 특별조사위원회로 소환되었다. 그가 들어선 곳은 군사법원의 대회의실이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중앙에는 피고인석처럼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감들과 감찰관들, 그리고 국방부 직속 감사관들이 서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범한 중령 한 명을 신문하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초호화 위원회였다. 그리고 가장 상석, 위원장의 자리에는 합차비장 한태석 대장이 앉아 있었다. 권혁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최대한 불쌍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죗값을 받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한태석은 아무 말 없이 턱짓을 했다. 조사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법무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권혁수, 네가 알고 있다는 군내의 더 큰 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검토해보겠다. 권혁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던 몇몇 장성들의 이름을 불며 그들의 비리를 과장하여 떠들었다. 어떻게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더 큰 악을 잡는다는 명분을 만들어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계산이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권혁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이며 필사적으로 거래를 시도했다.
마침내 그의 레퍼토리가 거의 바닥날 때쯤이었다. 한태석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권혁수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혁수는 초조한 눈으로 위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한태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데 협조할 테니 제발. 한태석은 경멸이 담긴 한마디를 내뱉고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네 놈이 말한 쓰레기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 감사실에서 진적부터 주시하고 있던 놈들이다. 네 놈의 증언이 없어도 그들은 곧 모두 옷을 벗게 될 운명이었지.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네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시시한 내부 고발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혁수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내가 오늘 네 놈을 이곳에 부른 이유는 단 하나다. 권혁수. 5년 전 철마부대 혹한기 훈련 중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혁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축소되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그가 막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해, 철마부대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혹한기 훈련, 그리고 그 훈련 중에 실종되었다가 며칠 뒤 절벽 아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 명의 젊은 장교, 당시 육사 수석 졸업과 함께 갓 임관했던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봤던 천재, 이지훈 소위. 당시 군의 공식 발표는 단독군장 이탈로 인한 실족사,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권혁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한태석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두 명의 젊은 생도, 한 명은 앳된 모습의 한유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늠름한 청년 이지훈이었다. 두 사람은 육사 동기이자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웠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사진을 보는 순간 권혁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잡기 위한 덫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권혁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권혁수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지훈 소위, 유진이에게는 친오빠나 다름없는 아이였다. 네 놈은 그 아이의 재능을 시기했지. 너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훈련 중에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소대에 잘못된 좌표를 알려주었다. 혹한의 산속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권혁수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아이를 네 놈이 직접 찾아갔지. 그리고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네 놈이 직접 그 아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안 그런가? 아닙니다. 권혁수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등 뒤에 서 있던 헌병들에게 단단히 붙들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증거 있어? 그건 사고였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 나를 음해하지 마. 증거라. 한태석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네 놈은 네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될 거다.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권혁수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변호사와 접견하며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다. 그는 감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 이지훈 소위 살해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으며 이것을 검찰과 거래할 마지막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는 결코 몰랐다. 자신의 변호사가 이미 한태석에게 매수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새끼 그때 너무 나댔어. 내 앞에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었지. 그래서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이야.
사고처럼 보일 줄 알았지. 아무도 몰랐다고. 5년 동안.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권혁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던졌던 마지막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장성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를 비호해 주리라 믿었던 세력들조차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다. 권혁수는 무너졌다. 그는 헌병들의 팔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태석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필사적으로 기어가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한태석은 그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차갑게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권혁수에 대한 모든 정상참장 및 감형 논의를 기각한다. 군 형법에 명시된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라. 단 하나의 자비도 없이. 쿵.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권혁수의 삶에 내려진 마지막 마침표처럼 울렸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회의실을 공허하게 채울 뿐이었다. 정의는 마침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집행되었다. 권혁수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자 철마 부대를 짓누르고 있던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다.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한 조사는 그야말로 뇌격이라는 작전명에 걸맞게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권혁수의 비밀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모든 부패한 간부들, 그의 밑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며 호가호위하던 하수인들,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부대의 피를 빨아먹던 민간업자들까지 그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혀나갔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명의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차가운 쇠고랑을 찼다. 철마 부대는 창설 이래 가장 큰 수술을 겪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뒤의 고통은 오히려 시원한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두려움에 눌려있던 병사들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부당한 명령과 구타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건강한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병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하고 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새까맣게 불타버렸던 여군 숙소는 말끔하게 재건축되었고 낡고 달아빠졌던 병사들의 보급품은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국군수도병원 1인실,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재활치료를 통해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끔찍했던 화상의 흔적은 여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 희미해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녀를 미끼로 썼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이 결국 군 전체를 위한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밤을 뒤척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태석 대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몇 달 사이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천하의 천둥신도 딸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짧고 건조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존재했다. 한태석은 들고 온 봉투를 그녀의 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네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결정이다. 유진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상기 군인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을 명함과 동시에 그 능력을 높이사 합참의장 직속 정보분석실로의 전출을 명한다. 소위에서 중위로의 특별진급, 그리고 군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모인다는 합참의장 직속 부서로의 영전,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이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닌 합참의장으로서 그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자 자신의 곁에 두고 지키려는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볼 뿐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음에 들지 않나? 한태석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스스로의 길을 찾은 군인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철마 부대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철마 부대는 이제 막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 동료들과 함께 진짜 철마의 신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완수해야 할 진짜 임무입니다. 그녀는 특별 진급과 영전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거부했다. 대신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처의 장소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태석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 고집스럽고 강인한 딸의 눈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칼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완벽하게 독립된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했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아버지의 미소였다. 좋다. 그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홀로 남아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을 조용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일주일 후 제9 기계화 보병연대의 연병장.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주관 아래 전 연대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한 유진 소위의 전역 및 영전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의 주인공이어야 할 그녀는 단상 아래 병사들과 함께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연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유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연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고합니다. 소위 한유진은 국방부의 특별 진급 및 전출 명령을 거부하고 이곳 철마 부대에 남아 남은 임무를 완수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연병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와! 병사들 사이에서 그 어떤 지시도 없었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지옥을 이겨내고 부대에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녀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운 철마 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줄기 불꽃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했지만 결국 그 불꽃은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 불은 진실을 태울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잔인한 희생이 가장 위대한 정의를 불러오는 법이다. 한유진 소위, 아니 철마 부대의 영원한 소위 한유진.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바로 오늘 이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